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81편 중국 대륙의 격변과 원광법사의 걸사표. 지난 시간 말미에 귀산과 추앙이라는 두 젊은이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승려 원광으로부터 세속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즉 세속 5계를 받는 자리에서 평생 동안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부분을 소개했었죠. 그렇다면 그 두 청년은 그 계율들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진평왕 24년조에는 원광법사로부터 세속오계를 받았던 바로 그 귀산과 추앙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진평왕 24년 8월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암악성에 쳐들어오므로 왕은 장병들을 보내서 이를 역습하게 하여 크게 파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귀산과 추앙 등이 전사하였다. 귀산과 추앙이 원광법사로부터 몇 년 몇 월에 세속오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들은 원광법사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지 2년 만에 전사를 한 것입니다. 신라본기의 기록만으로는 그 두 청년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편자들은 그 자세한 내용을 열전편의 귀산전에 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왕마마, 지금 백제가 군사를 동원하여 암악성을 포위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우리 수비군은 뭘 하였기에 암악성을 그리 쉽게 포위당하고 말았다는 것인가? 백제가 대군을 동원하여 작심하고 진격해온 듯 하옵니다. 암악성을 이대로 내어줄 수는 없다. 장수들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백제군의 공격을 기필코 막아야 할 것이다. 출격하라! 왕은 파진찬 건품, 무리굴, 이리벌 그리고 급간 무운과 비리아 등의 장군들에게 군사를 주어 이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귀산과 추앙은 소감의 관직으로 함께 전선으로 나갔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군사를 지휘하여 전장으로 나갔다는 5명의 장군 중에 급간 무운이 끼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무운은 사량부 사람으로서 원광으로부터 세속오계를 받았던 귀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무운은 장군으로 그리고 아들 귀산은 중간 지휘자로서 함께 전쟁터로 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이 전쟁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이 어디인지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제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했다는 암악성은 지금의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전에 그곳을 점령하여 암악성 일대가 이미 신라의 영토였는데 백제군이 침공했다는 얘기죠.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전쟁의 주 무대는 소백산맥을 가운데 경계선으로 해서 그 동쪽과 서쪽에서 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당시의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은 일정한 선으로 그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꼭 개의 이빨이 서로 맞물리듯이 중요한 거점과 교통로를 따라서 조금 깊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물러나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암악성 전투로부터 시작되는 신라와 백제의 그 전쟁은 이후 통일 전쟁에까지 이어지는 긴 전란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이 당시 신라가 어떻게 전라북도의 운봉 지역까지 확보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경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편 국가의 꽤 깊숙한 곳에까지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백제군이 도망친다! 출격하라! 이때 백제군이 패하여 천산의 연못 쪽으로 물러갔다.
신라군은 진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돌아오고 있었다. 이때 무운은 후군을 맡아서 행렬의 맨 뒤에서 철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의 복병이 나타났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복병을 만난 거 아니냐? 백제의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와 갈고리로 무운을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모두 그곳을 빠져나오기 바빴다. 이때 귀산이 말했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듣기를 군사는 적군을 만나면 물러서는 법이 없다고 하였거늘 어찌 감히 대하여 달아날 수 있겠는가? 백제군은 내 청을 받아라! 아버지! 수자인 말을 타고 가십시오! 귀산은 적군을 쳐서 수십 명을 죽인 다음 자기 말에다 아버지를 태워보내고 추왕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여러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발하여 진격하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말 한 필 수레 한 채도 백제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귀산과 추왕은 온몸이 창칼에 찔려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아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진평왕은 그들의 시체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으며 귀산에게는 나마를, 추왕에게는 대사의 벼슬을 각각 추증하였다. 이렇게 해서 장엄한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납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 공을 세우고 희생당하는 경우야 병가지 상사라 할 수 있을 텐데 원광으로부터 세소고개를 받은 귀산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데다 그가 세소고개 중의 하나인 임전무태를 외치면서 돌격하여 장엄하게 전사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겠죠. 귀산이 실천한 것은 임전무태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 놓인 아버지를 구하고 자기 몸을 희생했으니 사친 이호이며 임금, 즉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으니 사군 이충의 본보기가 된 셈이죠. 여기서 다시금 새삼스럽게 생각해보는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귀산과 추왕이 과연 화랑도였느냐 하는 점입니다. 강원대 김창석 교수는 근거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귀산하고 추항이 화랑도였느냐 하면 그거는 그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광으로부터 세속 5개를 받고 그리고 그 이 윤리에 충실한 그런 모습의 어떤 전형으로서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화랑이나 아니면 신라의 병사들이 그런 덕목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표현이 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했겠죠. 앞에서 백제가 신라의 암학성을 침공하여 벌어졌던 전투를 소개했는데 이 시기에 백제가 신라에 다분히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다시피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신라군에게 잡혀 참수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던 백제는 위덕왕과 법왕의 시기를 거쳐 제30대 무왕시대에 와서 다시 국력을 재정비하고 신라에 대한 복수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암학성 전투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왕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서동설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디까지나 설화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그 설화의 내용대로 하자면 백제 무왕의 부인이 된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자면 백제의 무왕은 신라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이고 나서 곧바로 장인의 나라인 신라를 공격한 셈이 됩니다. 신라사 전공학자들은 서동설화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진평왕의 딸로서 설화상에 나오고 있는 선화공주는 반드시 공주였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지만은 신라 유력 귀족의 딸이 무왕에게 이 정략적인 혼인의 일환으로서
갔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혼인했으니까 장인의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고대 사회의 경우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란의 시대에 정략적인 혼인하고 국가의 그 대외 팽창 정책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화는 어디까지나 설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라 진평왕의 딸이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혼인으로 맺어지는 관계와 국익이 관련된 전쟁은 별도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라는 백제로부터 암학성을 침공당한 데 이어서 진평왕 25년, 서기로는 603년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대왕 마마, 지금 파발이 와서 급히 전해준 바에 따르면 고구려군이 우리 신라의 북한 산성으로 쳐들어왔다 하옵니다. 뭐라? 북한 산성을 빼앗긴 데서야 말이 되는가? 아니 되겠다. 과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갈 것이다. 신라군은 과인을 따르라! 이때가 서기 603년이었고 고구려의 임금은 제27대 영양왕이었으며 중국에서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수나라가 세워진 지 4년 뒤였습니다. 고구려가 이 시기에 지금의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 산성을 침공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진흥왕 때 그 나제 동맹을 맺고 북진을 펼치게 되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 한강 그 상류하고 한강 하류역까지 신라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 그 함경도 남부 지역까지도 신라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잃었던 또는 그것을 이제 일종의 고구려하고 신라 사이에 미략을 맺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때 신라에게 넘겨줬던 땅을 고구려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대단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라의 북변 쪽을 침공을 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흥왕 때 옛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강 유역을 신라에게 넘겨주었던 것인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행동을 벌였을 것이다. 강원대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이문기 교수는 진평왕 25년쯤에 나타나는 고구려의 북한 산성 침공 기록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관계를 참고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이 전투의 기록은 고구려 본기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양왕 14년 왕은 장군 고승을 파견하여 신라의 북한 산성을 공격하니 신라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한수를 건너왔고 성 안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호응하므로 장군 고승은 신라의 군사가 많고 아군이 적은 것을 두려워하여 이기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장군 고승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 산주를 공격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612년이 되면은 수양제가 이제 엄청난 대군을 일으켜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요 무렵이 바로 그 또 수문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신라가 수에 접근을 하고 있죠. 고구려로서는 수의 침략을 예견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후의 신라 세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군사적 대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수나라에 접근하여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남쪽의 신라를 일단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바로 그런 견제 차원에서 한강 유역의 북한 산성을 공격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 608년, 그러니까 승려 원광이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지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전에 소개했던 이런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라든지 외국과 내왕하는 국서들이 모두 그의 가슴 속에서 우러나왔다. 온 나라가 그를 떠받들어 정치하는 방법을 그에게 맡기고 교화하는 도리를 그에게 묻게 되었다. 그런데 서기 608년에는 승려 원광을 고민에 빠뜨리게 만든 사안이 발생합니다. 지금 고구려와 백제가 끊임없이 군사를 움직여
우리 신라를 괴롭히고 있어. 이 중에서 백제보다 더 두려운 상대가 고구려이니 과인이 원광 대사께 글을 한 편 지어주기를 청하겠소. 과인의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말씀하시옵소서 대왕마마. 그렇다면 진평왕이 승려 원광에게 청했던 것은 어떤 성격의 글이었을까요? 삼국사기 관련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평왕은 고구려가 빈번하게 강토를 침범하는 것을 근심하여 수나라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정벌하고자 하였다. 왕은 원광에게 걸사표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였다. 여기서 걸사표란 군사를 보내주도록 청하는 글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신라를 괴롭히고 있는 고구려를 공격해달라고 수나라에 부탁하는 신라 왕의 국서를 의미합니다. 그 걸사표를 승려 원광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평왕은 왜 하필이면 나라 사이에 오가는 그 중요한 국서를 승려인 원광에게 써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광이 수나라에서 그 활동한 경험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만 해도 신라의 이 한문학 수준이랄까요? 특히 외교 문서와 같이 고도의 형식이나 격식 그걸 요구하는 그런 특수한 문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 직접 공부한 그 지식인들, 엘리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원광은 수나라에서 또 공부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 원광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뭐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교 승려들은 요즘처럼 그냥 이 종교인의 역할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국가적인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물론 신라에도 문필에 능한 사람을 등용하여 벼슬을 맡긴 문안관이 있었으나 본토에서 학문을 익힌 원광의 한문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죠. 우리 고대 역사에서 유명한 걸사표를 들라면 백제의 계로왕이 서기 472년에 고구려를 정벌해달라면서 북위에 보낸 이른바 계로왕의 국서를 거론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진평왕의 부탁을 받은 고승 원광은 진평왕의 주문대로 수나라에 보내는 걸사표를 지어 바쳤을까요? 삼국사기에는 불교의 고승으로서 그러한 글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승려 원광의 고뇌를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원광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여 남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승려가 취할 행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승이 대왕의 땅에 살면서 대왕의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면서 어찌 대왕의 명령을 쫓지 아니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면서 걸사표를 지어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왕의 땅에서 나는 그 물을 마시고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왕명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자기 합리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당시 신라 불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불교에서 내세우는 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왕즉불인데요. 국왕이 그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승려의 입장이지만 국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또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은 왕족불의 원칙에 입각하면 그건 오히려 당연한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원광의 경우에는 이 진평왕의 명령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야 된다라고 입장을 정했습니다. 왕이 곧 부처라는 국가 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광 역시 자신이 발딛고 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에 국경선을 그어놓고 전쟁을 벌여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은 불교적 진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지극히 하찮은 하위의 개념이겠죠. 어쨌든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로 상징되는 그러한 국가 불교적 분위기에서 걸사표 작성을 두고 그런 고민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원광이
예사로운 승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걸사표 작성을 앞둔 원광의 고민은 그가 그 당시대의 최고 수준의 고승임을 보여주는 좋은 에피소드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당시의 불교는 호국 불교였다. 승려로서 고민을 하지만은 전체적인 성격이 국가를 진호하는데 불교가 기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이 표출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제 계로왕이 북위의 황제에게 보냈던 국서는 그 내용 전문이 사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진평왕 때 원광이 작성하여 수나라 황제에게 보냈다는 걸사표의 경우 그 전모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신라본계는 그 결과를 이렇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진평왕 33년에 왕은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걸사표를 바치니 수양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진평왕이 원광이 장문한 국서를 수나라에 보냈다는 때가 서기 611년인데 바로 이해 수나라의 양제는 군사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고구려 정벌에 나섭니다. 앞에서 수양제가 진평왕의 걸사표를 허락하였다고 했지만 수나라가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신라의 부탁만으로 20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로 출정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수나라가 대대적으로 고구려 정벌에 나서기 직전 고구려는 두 차례나 신라의 변경을 공격합니다. 진평왕 30년 2월 고구려가 북변으로 침공하여 신라 백성 8,000명을 사로잡아 갔다. 같은 해 4월에는 고구려의 군사가 우명산성을 빼앗았다. 이 다음부터는 오랫동안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후로 고구려는 수나라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고구려의 신라 변경 침공은 수나라와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남쪽의 신라를 묶어두기 위한 견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삼국사기 진평왕조에 실려있는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진평왕 31년 정월 모지악 아래쪽의 땅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너비 4보, 길이 8보, 깊이가 5척이나 탔는데 10월 15일에야 꺼졌다. 여기 나오는 모지악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땅에서 불이 났고 그 불이 정월에 시작해서 근 10개월이나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호사가들은 이 기록을 그 일대에 일찌감치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 역사학자 이병도는 천연가스가 분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일만 석유 매장으로 이렇게 매장의 증거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 석유라야지 불타나 천연가스도 충분히 불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고대 사서의 경우 천재지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재지변이 당시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기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글쎄요, 땅에서 어떤 불이 났기에 10달 동안이나 탔을까요?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불탄 자리의 가로 세로가 몇 보씩이라고 제법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이 기록은 우리가 이전에 삼국사기에서 무수하게 보아왔던 여러 이변 기록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서 기록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동중서의 제2설에 입각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이 인간 세상에 잘못된 점,
이것을 미리 이제 징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왕이 죽기 전에 무슨 일식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외적의 침공이 있기 전에 뭐 산이 뭐 무너진다든가 이런 이제 천재지변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모지약에 그 불이 난 것, 그 다음에 백제가 가잠성을 공격한 기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2년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좀 힘들고요. 만일 이 기록이 임금의 사망이나 애침 혹은 내부 반란 등 곧 나타나게 될 좋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전조를 보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면 곧 이어서 그런 기록이 나와야 할 텐데 2년이나 지난 뒤에 백제가 변방을 침공했다는 내용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는 점이 또한 의문입니다. 아마 이 기록에 대한 규명은 사학자가 아니라 과학자의 몫이 아닐까요? 진평왕이 워낙 장기간 재위하였고 또한 그 재위 기간에 백제가 신라를 파상적으로 공격하여 전쟁이 빈번했던 탓인지 삼국사기 진평왕조에는 유독 전쟁 영웅담 성격의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진평왕 33년 10월 백제가 군사를 일으켜 가잠성을 공격하여 100일 동안이나 포위하였으나 현령 찬덕이 이를 굳게 지켰다. 그러나 힘이 다하여 전사하고 성이 함락되었다. 신라본계는 이렇듯 간략하게 적고 있으나 열전편에는 찬덕의 죽음을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삼국사기 열전편의 찬덕전으로 올라있지 않고 그가 죽고 나서 공을 세운 그의 아들 해론의 이름으로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찬덕은 모량부 사람이다. 용감한 뜻과 영특한 절개가 있어 한때 명망이 드높았다. 진평대왕이 그를 선발하여 가잠성의 현령으로 삼았다. 그가 현령이 된 이듬해인 진평왕 33년 10월에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100여일 동안 가잠성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진평왕이 장수들에게 명하였다. 우리 신라의 군사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가잠성이 백제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상주와 하주 그리고 신주의 군사들까지 징발하여 모두 가잠성으로 가서 싸우도록 하라. 무엇들 하느냐? 파발들은 당장 달려가서 군사 징발에 대한 어명을 알리도록 하라. 예! 이리야! 여기 등장하는 상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그리고 하주는 지금의 경상남도 창녕, 그리고 신주는 나중에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백제의 옛 땅에 새로 설치된 주였는데 지금의 경상도 광주에 포진하고 있던 군사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하주, 신주의 군사들을 모두 불러서 합동작전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나오는 가잠성은 충청북도 일대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김창석 교수는 충북 괴산이나 혹은 경기도 안성의 죽산이 가잠성의 위치로 유력하다고 분석합니다. 그건 그렇고 백제군을 무찌르러 간 신라의 군사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이 가서 백제인과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한 채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가잠성 현령 찬덕이 그것을 분하게 여겨 사절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분하도다. 상주, 하주, 신주, 세주의 장수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제군이 강성하다 하여 감히 진격을 하지 못하였다. 우리 가점성이 위급한데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의리 없는 행위인가. 의리 없이 사는 것보다는 의리 있게 죽는 것이 나으리라. 그들은 각오 없지만 나 혼자서라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 죽을 것이다. 현령이 아닙니다. 내 앞길을 막지 마라. 흐라! 찬덕은 격앙된 마음으로 달려나아가 한편으로 싸우고 한편으로 방어하였다. 양식과 물이 다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시체를 뜯어먹고 오줌을 마시며 힘써 싸웠다. 해가 바뀌어 이듬해 정월에 이르자 가잠성 안의 사람들은 이미 지치고 성은 곧 함락되려 하니 대세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외쳤다. 우리 대왕께서 나에게 이 가잠성을 맡겼는데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적에게 패하고 말았으니 원컨대 죽어서도 무서운 악귀가 되어 백제인들을 모조리 잡아먹고 이 성을 회복할 것이다. 찬덕은 마침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두 눈을 부릅뜨며 달려나아가 회나무에 몸을 부딪혀 죽었다. 이에 성은 함락되고 군사들은 모두 항복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잠성 현령 찬덕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찬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헤론이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는 조금 뒤에서 소개하기로 하죠. 우선 강원대 김창석 교수는 찬덕의 관직이 현령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 헤론의 아버지가 찬덕인데요. 찬덕이 현령으로 나오고 있는 점이 사실은 중요한 그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령은 현의 장관이고 신라에서 현제가 실시가 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이 중국식의 군현제를 도입을 해서 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평왕 때이니까 7세기 초인데요. 그러니까 거의 한 5, 60년 앞서서 현령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 사료가 뭐 잘못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뒤에 이제 그 현이라는 말을 붙였다라고 보기가 힘든 것이, 중국에서 비롯된 주군현 제도 중에서 현제를 도입하여 현을 설치했던 것이 통일신라 이후부터라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진평왕 때 사람인 찬덕이 가잠성 현의 장관격인 현령으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신라에서 현제를 초기에 실시할 때는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군사 접경 지역의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백제 고구려와 군사적 충돌이 잦은 가잠성의 관리 책임자인 찬덕을 현령으로 임명했을 것이다. 김창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죽은 찬덕의 아들 헤론이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살펴볼까요? 대왕마마, 이번에 소인이 가잠성으로 나아가 백제군과 싸울 것이니 보내주시옵소서. 너는 7년 전에 가잠성을 방어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현령 찬덕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당시 13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구나. 좋다. 이번에 북한산주의 군주 변품이 빼앗긴 가잠성을 칠 예정인데 네가 종군을 원한다면 허락할 것이다. 너를 금산당주로 임명할 것이니 군사들과 함께 출정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헤론은 아버지 찬덕이 7년 전에 세웠던 공로로 인하여 제10관 등에 해당하는 대만하의 벼슬을 얻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헤론이 아버지가 현령으로 있다 분사했던 바로 그 가잠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투에 종군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론은 북한 산주의 군주 변품과 함께 가잠성 회복에 나섰다. 백제가 그 소식을 듣고 공격해오자 헤론은 백제군과 맞서 싸웠다. 교전이 시작되었을 때 헤론이 말했다. 옛날 나의 선친이 이 자리에서 전사하셨다. 나도 지금 또 같은 자리에서 백제군과 싸우고 있으니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이야! 헤론은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죽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족을 보살펴 주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장가를 지어 그를 조문하였다. 사람들이 헤론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 불렀다는 긴 장자 노래가자의 이 장가는 헤론가라고도 하는데, 민요 형식의 이 긴 노래는 실해가, 산화가와 함께 신라의 대표적인 장가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헤론 이야기는 전쟁터에서 아버지를 구하고 장렬하게 산화했다는 귀산과 그의 친구 추항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론은 원광법사로부터 세속오개의 가르침을 받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터에서 실천해 보인 그 자세는 귀산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헤론의 경우도 그렇고 귀산 추항의 경우에도 화랑이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세속오개로 상징되듯이 신라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이런 것들이 임전무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의 결과로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 이런 것은 시대 정신으로 공유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세속오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귀산과 추항이 실천함으로 해서 귀감이 돼서 신라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원광법사가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개를 내려주니까 신라의 젊은이들이 그 이후부터 갑자기 각성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친구 간의 신의를 지키고 전쟁에 나가서 물러섬 없이 용감하게 싸운 게 아니라 그 당시 신라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정신이 시대 정신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랬는데 특히 귀산과 추항 등이 승려 원광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계를 받고서 그것을 실천해 보이자 그 소문이 신라 사회에 퍼졌고, 또한 국가에서 그런 사례를 널리 선양하고 표창하면서 세속오개에 담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었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귀산과 추항 그리고 헤론이 모두 화랑도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연구해 볼 과제이겠죠. 삼국사기 진평왕 35년조와 36년조에는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잇따라 보입니다. 진평왕 35년 7월에 수나라 사신 왕세이가 와서 황룡사에 이르러 백고좌를 베풀고 원광 등의 법사를 만나서 불경을 강론하였다. 36년 영흥사의 소불이 저절로 헐어지더니 얼마 아니 가서 진흥왕비 비구니가 돌아가셨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 중에서 수나라의 왕세의가 와서 황룡사에서 베풀었다는 백고좌는 고승 100명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로서 신라 진흥왕 12년에 고구려에서 온 고승 해량법사가 처음으로 신라에서 시행했던 것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진흥왕비 비구니가 영흥승사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이때는 진흥왕이 세상을 떠난 지 38년이 지난 뒤입니다. 또한 삼국사기 기록에 진흥왕비 비군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흥왕이 죽자 왕비는 곧 출가하여 비군이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흥왕비 같은 경우에 그 영흥사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죽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흥왕도 그렇고 법흥왕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출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륜성왕에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속세에 있을 때는 불법을 이용해서 국가를 이제 다스리지만 나중에는 이 전륜성왕도 출가를 하는 것이 그 불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에 전륜성왕을 자처했기 때문에 자신도 출가를 하고 그 다음에 왕비도 당연히 이제 출가를 시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불교를 지배의 이념으로 삼고 있던 신라 중고기에 그 불교를 가장 앞장서서 독실하게 믿고 실천해야 할 의무가 왕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은 임금 자리에 재위하면서 출가의 형식을 취했지만 왕비의 경우 임금 사후에는 아예 사찰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을 것으로 봐야 하겠죠. 서기 618년, 그러니까 진평왕 40년에 중국 대륙에서 또 한 번 정치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선 것입니다. 물론 수나라가 멸망한 데에는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 정벌에 나섰다가 참패한 충격이 큰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은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상세히 소개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신라가 대륙의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지금 중국의 정세가 어지러이 돌아가고 있다 하는데 경들은 아는 바를 구해보시오. 대왕 마마, 이미 수나라가 망하고 이연이라는 자에 의해 당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하옵니다. 천년 만년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수나라가 그리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놀라운 일이요. 무리한 고구려 원정과 토목공사로 많은 양민들이 처참히 죽어가자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터지고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당을 건국했다는 이연이라는 황제는 어떤 인물이요? 이연은 수나라 양제인 양광의 이종 사촌형이 되는 인물인데, 양광의 고구려 원정과 토목공사가 절정을 달하던 시기에 이연 역시 반란에 가담하여 봉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사옵니다. 처음에 이연은 수도인 장안으로 들어가서 양광을 제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황태손인 양유를 황제로 있게 했었는데, 쫓겨난 양광이 부하에게 암살당한 뒤에 스스로 왕위에 올라 당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하옵니다.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수나라가 망했으니 새로 들어선 당나라 역시 고구려의 복수를 하려 들 것이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우리도 당나라에 친선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당나라에 갈 사신을 천거하여 준비시키도록 하시오. 예, 대왕마마. 남북조를 통일한 수왕조는 수문제를 거쳐서 수양제대에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원정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국내적인 혼란이 초래가 됐고, 그 틈을 타서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의 와중에서 이연 이세민 부자가 당왕조를 세워서 천하를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신라는 당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서기 621년에 신라는 당나라 초대 황제인 당고조 이연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중국 사서인 구당서 신라전에는 관련 내용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왕 김진평은 수나라 문제 때 상계공 낭랑군공 신라왕의 자귀를 제수받은 바 있는데, 당고조 4년에 사신을 보내와서 조공을 바쳤다. 고조는 친히 노고를 치하하고 통직 산기시랑 유문소를 신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그림 병풍과 비단 300피를 보냈다. 신라로서는 새로 들어선 당나라와 일단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삼국사기 진평왕 44년조에는 그동안 신라의 통치체계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관직이 나타납니다. 안내자에 살필성자를 쓰는 내성이라는 관직이 그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진평왕 44년 2월에 왕은 이찬 용수를 내성 사신으로 삼았다. 그런데 내성 사신이라고 할 때 그 사신이라는 관직을 사사로울 사자에 신하 신자로 쓰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왜 사신, 즉 개인적인 신하라고 했을까요? 우선 이문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중국식 관부 명칭으로 성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이라고 하듯이. 그런데
7세기 신라에서 내성이라고 하는 아주 선진적인 관부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성은 국왕 측근의 신하들이 소속되어 있는 관부입니다. 그 내성의 장관은 사사로울 사자 신하 신자, 일반적인 공식적인 신하가 아니고 국왕의 사적인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측근 신료인 셈인데, 그렇다면 이전에는 바로 그 국왕의 사적인 신하를 일컫는 사신이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평왕 7년에 사신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인이 이미 34년 전에 대궁, 양궁, 사량궁 등 세 군데의 궁궐에 각각 사신을 따로 두어서 지금에 이르렀어. 헌데 과인은 지금부터 이들 세 궁궐의 사신을 한 사람으로 통합하여 그 칭호를 내성사신이라 할 것이요. 새로 출발하는 내성사신으로 이찬 김용수를 임명하는 바이요. 그 용수가 바로 용춘입니다. 김용춘 같은 인물인데요. 용춘을 내성사신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사신의 초대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대궁하고 양궁하고 사량궁 전부 이제 왕궁인데요. 여기에 사신을 두었고, 그러니까 사신이 3명이 있는 셈이죠. 이들이 각각 그 자기가 맡은 궁의 업무를 담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개편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내성이라는 그 관부를 새롭게 신설을 하고 그 장관으로 내성사신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내성사신이 바로 김용춘이 되는 것이죠. 새로 내성사신에 임명된 이찬 용수가 바로 김용춘과 동일 인물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김용춘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진지왕의 아들이자 나중에 무열왕이 되는 김춘추의 아버지입니다. 참고로 서강대 이종욱 교수는 그의 저서 신라의 역사에서 내성과 사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고랑 시대의 관부 중에는 당시 성골들이 살던 왕궁의 일을 처리하던 내성이 있었다. 내성의 수장은 사신이었다. 원래 진평왕 7년에 세 곳의 궁궐에 각각 사신을 두었는데, 대궁에는 대하찬 화문, 양궁에는 아찬 수힐부, 사량궁에는 이찬 노지가 그들이었다. 그런 것을 진평왕 44년에 이찬 용수 한 사람으로 세 곳의 궁궐을 겸하여 맡게 한 것이었다. 내성에는 궁중의 업무와 생활, 물품 조달 등을 위한 여러 부서가 설치돼 있었다. 이러한 내성의 존재는 성고랑의 정치적 위상이 높았던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내성이 수행했던 역할이 언급되었는데, 앞에서 이종욱 교수는 궁중의 업무와 생활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여러 부서를 거느리는 곳이 바로 내성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석 교수는 내성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왕실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국가의 공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그 중앙 관부들하고 달리 내성은 왕실의 재정, 가장 중요한 게 왕실 재정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직관지를 보면 내성에 소속된 하위 이 관부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대단히 그 방대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수공업을 담당하는 관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물자들, 물품들을 내성에 소속된 산하 수공업장에서 전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내성의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였고, 그것을 총괄하는 게 내성사신이었죠. 어찌되었든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내성사신으로 전왕인 진지왕의 아들인 용수, 즉 김용춘을 기용했다는 것은 진평왕이 그를 대단히 신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진평왕은 조정의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진평왕 45년 2월에 병부대감 2인을 더 두었다. 여기 나오는 병부대감을 현대식 군사관료와 비교하자면 국방부 차관쯤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격인 병부령 아래 2명의 병부대감을 둠으로써 군사조직의 규모를 확대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체계의 개편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평왕 46년 정월에 시위부에 대감 6명과 상사서에 대정 1명, 그리고 대도서에 대정 1명을 두었다. 시위부는 왕궁의 수비를 맡는 부대인데 진평왕이 시위부의 지휘관을 늘렸다는 것은 왕권 강화를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신의 군사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상사서를 설치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김창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상사서가 재밌는 부서인데 이것은 그 포상을 내려줄 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상사서가 창부 소속입니다. 창부. 그리고 아까 앞서 그 조부가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창부도 사실은 수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근데 창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를 또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취를 그만큼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조부가 주로 수취를 전담하는 부서였다면 창부는 수취 플러스 지출, 수취 보관 플러스 지출까지 담당하는 부서가 바로 창부였습니다. 조세를 담당하는 조부가 따로 있었는데 창부를 따로 두어서 조세 수치를 이중으로 강화한 것을 보면 역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안정된 왕권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겠죠.